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가는 시간 수다학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층 건물을 오르내릴 때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자, 과연 처음 고안해낸 사람 누굴까요? 아주 익숙한 이름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물을 길어 오르는 두레박을 보면서 그 원리를 처음 생각을 했다고 하죠. 와. 대단한 발견이 아닐 수가 없는데 자, 그런가 하면 또 프랑스의 수학자 파스칼은 아버지가 세금 관리인이었대요. 그러니까 세금이 계산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톱니바퀴를 이용한 계산기를 처음으로 고안해냈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에도 본인 스스로가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약 20여 개의 계산기를 계속해서 점점점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하죠. 아, 느끼는 거 없습니까? 느끼는 거요? 예. 또 갑자기요, 저요? 예, 예. 뭐 아버지께 효도하자 뭐 이런. 좋은 아들이. 아르키메데스가 없었다면은 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으로 다녔겠죠? 그러면은 제가 살이 안 쪘을 텐데요. 그래요. 뭐 원하는 답변이 이게 아닌데 그래요. 뭐 본인 살 얘기까지 나올지 몰랐습니다. 예, 원하는 대답은 우리 두 분 선생님에게 여쭤봐야 되겠죠. 오늘도 김세식 선생님, 김누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움직이는 수학 오늘의 키워드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아니, 수학자가 키워드면은 그러게요. 수학인데 키워드가 수학자는 너무 당연하네요. 대놓고 수학이네요. 네, 아 선생님, 이 키워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우, 저의 장래희망이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노벨상 중에 노벨 수학상은 없잖아요. 근데 노벨상을 받은 수학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존 넷이라는 수학자가요. 이미의 경쟁 게임에 수학적 확률적 전략이 있다는 논문을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이 경제학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로 인정을 받게 돼서 1994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경제학도 수학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수학은 세상과 인류를 발전시키는 기본 초석이 되는 핵심 가치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면서 그 핵심 가치를 연구하고 응용하고 또 알리고 이런 수학자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오늘 우리 함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수학의 유용성을 알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번 키워드 완전 추천합니다. 예, 완추. 예. 지동설로 유명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천문학자이자 수학자. 예, 그리고 또 피타고라스는 철학자이자 수학자. 그리고 우리 수학에서 지분이 상당하신 우리 뉴턴 선생님께서는 물리학자이시면서 천문학자, 수학자이고. 예. 열심히 그리고 가우스는 물리학자, 천문학자, 직지학자, 그리고 수학자이기도 했죠. 예. 뽀잡이에요? 대단하네요. 열심히 사시네요. 네, 아니 이것만 들어도 사실은 그 수학이 사회와 정말 생활과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학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오늘 수학자 이야기를 나누는 것. 사실 저도 좀 흥미롭긴 해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수학자는 이미 수다학에서 많이 이야기해서 친숙하죠. 오늘 저는 수다학에서 소개한 적이 없어서 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중요한 업적을 남긴 수학자들을 중심으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새로운 인물들을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그 스포와 함께 안 나왔던 등장인물들이 등장한다. 야, 이거 아주 결정적인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황금비를 발견한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피타고라스, 그리고 원주율을 발견한 아르키메데스, 떨어지는 사과로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밝혀낸 뉴턴까지 세상에 숨어있는 다양한 수학을 연구하는 수학자들. 오늘은 이런 수학으로 세상을 움직인 수학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세계의 수학자들이 남긴 수학을 직접 몸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이곳. 수학을 이용한 포격술, 망해도술부터 피타고라스의 정리, 메비우스의 뜰을 발견한 메비우스와 아르키메데스까지 다양한 수학 체험을 통해 수학자를 만날 수 있는데요. 그중 오늘 만나볼 수학자는 바로 레온하르트 오일러입니다. 오일러는 18세기 수학자로서 스위스 출신입니다. 수학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아르키메데스, 뉴턴 등과 함께 위대한 수학자로 평가받는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오일러의 많고 많은 업적 중에서도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업적은 다양한 수학 기호를 도입하고 대중화시켰다는 건데요. 원주율 기호인 파이도 오일러가 자신의 저서에서 사용하면서 유럽을 시작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함수를 fx로 표기하고 삼각비와 삼각함수에 등장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도 오일러가 처음 사용했답니다. 하지만 오일러 하면 가장 유명한 업적은 바로 그의 이름을 딴 오일러 공식. 오일러 공식은 오일러가 만든 공식으로서 지수함수와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매우 간단하게 표현되어지는 식이기에 많은 수학자들은 이 수식을 매우 아름다운 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오일러 공식은 변수에 파이를 대입하면 여러 상수와 연산이 등장하는 식이 되는데요. 원주율 파이부터 자연 로그에 미치자 미적분에서 가장 중요한 상수인 2, 대수학에서 나오는 상수인 허수 i, 물을 뜻하는 0과 수의 시작인 1까지 다양한 수학 기호가 등장하기 때문에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수학 대통합을 이룬 식이죠. 또 각 점에서 동일한 선을 2번 이상 지나지 않도록 선을 그리는 방법, 한복 그리기 문제의 답을 찾아낸 것도 오일러랍니다. 짝수개의 선이 나와 있는 점을 짝수점, 홀수개의 선이 나온 점을 홀수점이라고 할 때 오일러는 모든 점이 짝수개의 선을 가지는 경우 또는 홀수점이 없거나 2개일 때에만 한복 그리기가 가능하다고 정리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확인해 볼 시간. 홀수점이 2개인 오각형 도형에서 이렇게 실을 걸어주면 하나의 실로 모든 점을 지나는 것. 확인했죠? 또 오일러는 마방진을 만들기 위한 직교라틴 방진의 존재를 발표한 수학자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라틴 방진은 가로와 세로에 서로 다른 숫자나 그림이 한 번씩만 나오도록 배열한 것으로 라틴 방진을 2개를 합했을 때에도 라틴 방진이 될 때를 직교 라틴 방진이라고 합니다. 마방진은 이런 직교 라틴 방진을 토대로 가로, 세로, 대각선의 수를 더하면 모두 같은 값이 나오도록 배열한 것을 말합니다. 1776년 오일러가 발표한 논문으로 그가 최초로 정립한 수학자로 알려졌지만 이보다 앞서 먼 나라 한국에서 직교 라틴 방진을 정리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한국의 수학자 최석정입니다. 최석정은 조선시대의 수학자로서 자연을 수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했었던 수학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저서 구수략에서 오일러보다 67년 앞선 9차 직교 라틴 방정식을 고안했는데요. 최석정은 구수략에서 다양한 크기의 직교 라틴 방진을 소개했는데요. 최석정이 책에서 소개한 9차 직교 라틴 방진, 구구모수 병국 양도를 재현해보면 모든 칸의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제시된 수는 1부터 9까지로 그 합은 각각 45이고 합하면 90이 되는데요. 가로와 세로가 9개이기 때문에 총 합은 810이 된답니다. 또 구수략에는 다양한 마방진뿐 아니라 수에 대한 이해부터 사칙 연산, 산법 등 수학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답니다. 많은 인류의 문제들이 수학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학자들은 수학 본연의 수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학이 가치가 있고 수학이 매우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장소와 시간을 살아가던 오일러와 최석정. 하지만 수학에 대한 두 사람의 열정과 호기심은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수학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으로 아직 풀어내지 못한 세상의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기를 바랄게요. 아니 오일러와 최석정 이렇게 동서양의 그 수학자들이 한 명씩 나왔는데 네. 오일러는 오해하지 마시고 오씨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전혀 몰랐네. 예. 최석정 선생님은 사실 수다학에서 진짜 처음 만나는 것 같고요. 예.
네, 오일러보다 무려 67년이나 앞서서 마방진을 소개했다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영상에서 잠시 나온 구수략이라는 책이 소개됐는데요. 그 채석정이 경선진이라는 사람의 책을 그 책 안에서 소개하면서 굉장히 극찬을 했어요. 아, 그럼 내 책에서 남의 책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진짜 인정하는 거니까요. 그래요?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경선진이 지은 묵사 집산법이라는 책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 책 정말 훌륭하다. 이런 내용을 이제 극찬을 했는데 조선 시대는 신분 제도가 굉장히 엄격한 사회였잖아요. 채석정은 당시에 최고의 양반 신분이었고 경성진은 이제 되게 훌륭한 수학자였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는 까닭이 그때 당시 중인 계급의 이런 계급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 학문의 세계에서만큼은 격이 없이 소통하고 잘한다,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책에다가 소개를 한 거죠. 제가 평소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수학을 여러 사람들과 토의하고 이렇게 수다학처럼 또 실험도 하고 만들어도 보고 놀이를 하면서 즐겨라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채석정이 그렇게 즐기면서 수학을 했고 이제 뛰어난 수학자가 됐다는 것을 이제 짐작할 수 있죠. 이야. 마방진 이거 누가 만들었는 줄 알아? 그렇지. 아는 척 해줘야지. 아는 척 해줘야지. 아, 모르나? 아, 얘기해줘야 되나? 아, 그렇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그러면서 최석정 그 관련 일화를 쓱 하나 던지면서 아, 그럼요. 예, 그 양반이 얼마나 대단한 양반인 줄 아니? 네, 해주면 정말 아이들 앞에서 어깨 으쓱하고 예, 얼마나 좋습니까? 미리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그렇죠. 자, 또 어떤 수학자 이야기가 있을까요? 예, 원주율과 이 수학자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예, 원주율은 이제 좀 많이 아는 개념이긴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또 개념을 얘기하라고 하면 조금 어렵기도 해요. 이게 원주율이라는 것은 이 원 둘레와 그 원의 지름의 비입니다. 그래서 원의 지름에 대한 둘레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 그 원주율의 값은 무리수라서 좀 길어요. 이게 끝이 없거든요. 그렇죠. 3.142592 점점점 이렇게 정도까지만 해요. 예, 이렇게 순환하지 않는 예, 무한소수이기 때문에요. 네. 우리가 근사값으로 3.14를 보통 사용하거나 기호 파이로 사용합니다. 그 중에 이제 파이를 아주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이 있습니다. 리돌프 반 퀼런이란 힐데스하임 태생 네덜란드의 수학자가 있습니다. 이 판 퀼런은 자신의 삶의 대부분을 이 원주율의 값을 계산하는 데 보냈습니다. 아, 평생 동안 그 파이를. 오늘도 원주율, 내일도 원주율, 그러니까요. 내년에도 원주율. 저는 먹는 파이는 평생 해볼 수 있는데. 그렇죠. 예. 이게 맛이 있나 없나 계속 먹어보는. 계속 맛있겠지 뭐. 그렇죠. 예. 이분이 1596년에 편찬한 책 원에 대하여에서 원주율을 20자리까지 계산했고요. 이 나중에는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데 이게 읽기도 힘들어요. 정 몇 각형을 말하는 거예요. 정 461경, 1686조, 184억, 2738만, 7904각형의 둘레를 계산하는 성공해서 35자리까지 계산했습니다. 잠깐만. 그냥 웃기다. 아니, 너무 들어본 적 없는 숫자가 나오니까 재밌네. 각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각형은 그냥 보면 원으로 보이는 원이죠.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원이랑 거의 구별이 될 수가 없는 정도예요. 아, 대단합니다. 예. 사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게 300여 년을 이제 훌쩍 뛰어넘어와야만 이 컴퓨터를 통한 원주율 계산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렇죠. 1949년 9월 최초로 컴퓨터를 이용해 70시간에 걸쳐 소수점 아래 2037자리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아주 뭐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네. 자, 수학자 한 분만 또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아벨상이라는 게 있어요. 아벨상. 예, 노르웨이 왕실에 수여하는 국제적 권위의 수학상인데요. 네네. 이 아벨상이 바로 노르웨이의 천재 수학자 아벨의 탄생 200주년을 기리며 제정된 겁니다. 아벨은 불과 19세에 오차 방정식은 일반해가 없다는 걸 최초로 밝혀낸 수학자입니다. 19살에. 대단하네. 예, 그런데 당시에는 알아준 사람이 없어서 자비로 논문을 출판했어요. 그리고 힘들게 이렇게 출판한 논문을 당대의 유명한 수학자인 가우스 그리고 오기스텐 코시 같은 여러 수학자에게 보냈는데 코시는 아벨의 논문을 잃어버리고 가우스도 논문 제목을 오해해서 제대로 읽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무관심 속에 묻혀버리고 더 가난에 시달렸겠죠. 근데 게다가 또 결핵으로 투병 생활도 했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다 만 26세에 세상을 떠나고 아이고야. 아, 기구하네. 아니, 그러면은 뒤늦게 업적이 알려진 거네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사후 뒤늦게 주목을 받고요. 아벨이 도입한 이 추상대수학은 오늘날 수학 전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허. 예,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노르웨이에서는 아벨상을 제정한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삶이긴 한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제 엄청난 그 업적이 나중에라도 아주 그 빛을 보게 되었다 이런 좀 다행스러운 그런 교훈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추상 대수학은 사실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에는 아직 좀 어려워요. 대신에 제가 이제 영상에서 나온 오일러의 한붓 그리기 네네네. 놀이를 좀 알려드릴게요. 네. 자, 이 그림 한붓 그리기가 가능할까요? 일단 둘 중에 하나니까요. 안 된다에 걸어보겠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어우, 맞추셨어요. 맞췄어. 맞췄어. 불가능한 이유가 네. 꼭지점 A, B, C, D가 모두 홀수점이거든요. 그런데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려면 전부 다 짝수점이든지 아니면 홀수점이 두 개만 있어야 되는데 이건 홀수점이 네 개이기 때문에 한붓 그리기가 가능한 조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그려보지 않고도 이제 오늘 수학을 본 친구들은 가능 여부를 굉장히 빨리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아니, 이게 오늘 정말 너무 좋은 날인 게 수학자들의 일화만 들어도 사실 굉장히 재미나고 도움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거기에 이런 날일수록 메스키치는 또 뭘 만들어 올지 앞쪽이 이렇게. 이런 날은 정말 대단한 거를 그러니까 말이죠. 아무나 못 만드는 거를 어떤 걸 준비해 놓으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굉장한 거를 만들어 오지 않을까 부담 좀 그만 주세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면서 움직이는 수학을 체험하는 메스키친 다녀오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메스키친의 송필근.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여기는 맛있는 수학 메스키친. 아, 선생님. 오늘 키워드가요, 바로 수학자입니다. 근데 저희가 뭘 만들어야 되죠? 수학자를 어떻게 만들죠? 수학자 관련해서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선생님? 바로 네. 클라인병. 클라인병이요? 네. 오, 클라인병? 약간 태어나서 약간 저는 처음 듣는 건데, 클라인병. 무슨 뭐 질병입니까? 아니요. 뭐죠? 예. 클라인병이란 1882년 독일의 수학자 펠릭스 클라인이 발견한 것으로 네네. 내부와 외부를 구별할 수 없는 곡면을 말합니다. 오. 원기둥을 반바퀴 꼬아서 한쪽 끝에 원을 다른 쪽 끝에 있는 원에 붙인 모양이에요. 오. 보시면 원기둥의 양쪽 끝 원의 점을 제외한 면 위에 어떠한 두 점도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아, 네네. 이 말은 곧 클라인병은 3차원에서 만들 수 없고요. 오. 4차원 이상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4차원 이상에서 가능하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뭐 4차원으로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3차원인데 어떻게 만들어요? 3차원의 개념을 이용해서 네네. 최대한 4차원을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3차원을 이용해서 4차원을 표현한다. 네. 3차원 공간에서의 입체는 네. 모서리를 지나지 않거나 면을 뚫지 않고서는 반대면에 갈 수가 없겠죠? 네. 하지만 클라인병은 모서리도 없고 또 내부도 없기 때문에 네. 그림처럼 모든 면을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물을 부으면 모든 면을 다 적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결코 물을 담을 수도 없겠죠. 그렇죠. 모서리도 없고 또 내부도 없기 때문에 오늘 만드는 클라인병은 3차원이라 자신의 면을 관통해서 연결이 되지만 실제 클라인병은 자신을 관통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 기억하시고 네. 저를 따라와 보세요. 네. 뭐 일단 따라오라니까 따라가야 되는데 일단 뭐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맞장구를 치긴 했습니다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려워요. 네, 아니 이거 역시 또 우리가 직접 만들어 봐야 이해가 확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역시 나는 다시 태어나도요. 네, 수학자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어떤 재료로 만드는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료 소개 빵야. 아니 선생님, 좀 전에 만났던 클라인병은 그냥 이제 하나의 도형을 연결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조금 복잡해 보이기도 해요.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네. 3차원에서 구현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예요. 만들다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네. 우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만들어 볼까요? 네. 먼저 전개도로 물음표 모양의 관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전개도가 있으면은 네. 만들기 쉽겠네요. 여기 네. 접는 선이 다 있거든요. 접어서 붙여주세요. 뭐 스카치 테이프로 네, 붙이면 되죠? 테이프로 연결 부위를 붙여주시면 네. 이렇게
물음표 모양의 관이 됐죠?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오. 그리고 이 부분은 몸통을 만들 전개도인데요. 네네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접어서 테이프로 일일이 조금 붙여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하나하나 잘 붙여주세요. 아우. 네, 그러면 이렇게 항아리 모양이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오. 아유,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는 일일이 이거 다 만드시는 줄 알고 전개도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네. 테이프 붙이는 정도는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네네. 이렇게 몸통과 물음표 모양의 관이 완성이 되면 그러네요. 자 여기 요 옆구리 부분이 있거든요. 네. 요 부분에다가 요 물음표 모양의 관을 통과시켜 주세요. 아, 여기 구멍 뚫려 있는 곳에다가 요 물음표 모양의 관을 지금 넣고 계십니다. 네, 들어간 후에 네. 여기 요 부분과 여기 위에를 연결해 주시고요. 아래쪽에도 요 모양의 아, 전개도가 또 있습니다. 네네. 하단에다가 고정을 시켜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테이프로 딱 고정을 딱 고정을 시켜주시면 시켜줍니다. 완성이 됩니다. 야, 이게 전기도가 있으니까 뭐 확실히 좀 간편하네요. 네. 금방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예쁘게 다 완성을 시킨 모양을 네. 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 준비해 오셨죠? 왜냐면 혹시나 너무 오래 걸리면 여러분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깔끔한 모습을 그럼요. 보여드리려고 제가 또 짜잔! 와. 클라이병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야, 깔끔합니다. 오, 아, 이렇게 생겼구나. 아,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라면요, 원기둥을 꼬아서 옆구리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모양인데, 그걸 만들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연결을 시킨 거군요. 맞아요. 태글 씨 잘 하셨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이해를 잘 했네요. 네. 아니, 근데, 선생님, 이거 검증을 어떻게 하죠? 검증 자체를 할 수가 없는데. 그쵸? 4차원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직 제가 차원을 이동하는 기술은 배우지 못해가지고 네. 배워왔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일단 만들긴 했잖아요, 선생님. 3차원에서 만든 클라인병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공깃돌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까요? 공깃돌이요? 어떻게 될까요? 아, 여기다 공깃돌을 넣으면 어떻게 될지. 아, 좋습니다.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공깃돌을 네. 태근 씨가 한번 넣어보세요. 자,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여기 가운데 여기 구멍에다가 제가 공깃돌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공깃돌을 짠, 두두둔, 뜨르르른. 더 넣어야지. 뜨뜨뜨뜨뜨뜨뜨뜨. 자, 이렇게 공깃돌 한 통을 다 넣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해서 요 안으로 쏴자자자자자자. 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우리가 넣었는데 다시 있던 자리로 나오진 않았어요.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차원이면은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실제로 4차원에서 공깃돌을 넣으면 네. 이렇게 안에 갇히는 게 아니라 넣은과 동시에 빠져나오고 또 빠져나오고 동시에 다시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넣을 구멍도 없고요. 이건 왜 그러냐면 필근 씨 메비우스 띠 배우셨죠? 배웠죠? 독일의 수학자 메비우스가 1858년에 발견한 메비우스의 띠는 독특한 성질이 있었죠. 네. 바로 안쪽과 바깥쪽에 구별이 없이 경계를 단 하나만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네. 실제 보는 그림에서도 앞면과 뒷면이 하나의 면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클라인병을 반으로 쪼개면 네네. 바로 이 메비우스 띠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클라인병은 메비우스의 띠를 4차원의 입체로 구현해 놓은 것이죠. 아하. 그래서 이런 신기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랍니다. 아, 그렇군요. 야, 이 메비우스의 띠도 신기한데 그것보다 더욱더 신기한 클라인병 만들기 성공을 했습니다. 야, 역시 수학자들은 똑똑하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는 맛있는 수학 메스 키친. 다음 주에 만나요. 클라인병이라는 게 굉장히 뭔가가 좀 특이하네요. 뭐 넣을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그렇죠. 신기하죠. 이게 또 제일 좋은 게 차원에 대한 이해를 또 하게 되니까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메비우스의 띠, 그걸 네. 이제 연결한 구조거든요. 메비우스 띠가 처음 발명품으로 쓰인 것은 양쪽 면에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메비우스 띠 테이프였습니다. 보통의 테이프보다 2배 많은 시간 동안 소리를 담을 수 있거든요. 예. 이처럼 메비우스 띠가 갖는 성질은 발명에서 중요한 아이디어로 쓰였고요. 이를 활용한 특허만도 수백 건이 넘습니다. 예.
예술 작품에서도 볼 수 있고 자원의 재활용에 대한 로고 역시 그 유한한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무한한 순환을 의미하는 로고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아니 이렇게 수학자들 얘기 듣고 이런 그 수학자들이 발견한 것들을 통해서 수학 원리도 이해하고 관련 활동도 직접 해보고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마무리하시기 전에 또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자연이 우리에게 말하는 언어와 그림을 배워야만 자연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언어는 수학이며 그림은 바로 수학적 도형이다. 그리고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자연 과학에서 수학을 통해서만 진정한 과학적 실체를 만나게 된다. 또 20세기 최고의 수학자로 불리는 데이비드 힐베르트는요. 이론과 실제 그리고 생각과 관찰을 연결시켜주는 중간 매체가 수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훌륭한 수학자들이 한 말에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수학은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소통 도구다라는 것이죠. 수학을 공부하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이 하는 질문이 있죠. 많이 하는 질문. 그렇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꼭 해야 되냐고. 네, 아니 저는 요리사 할 건데 선생님 제가 수학을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내가 가수 할 건데 미분을 배워서 뭐 합니까? 뭐 이런. 그럼요. 배워야 됩니다. 아, 배워야 되는군요. 그 이유는 수학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번역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함께하는 친구들과 모든 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뉴턴이 사과가 떨어진 걸 보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네, 발견했다. 필근이는 사과 떨어진 걸 봤을 때 그냥 맛있겠다. 바로 먹지. 이 생각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그 아이들의 상상력을 좀 풍부하게 키워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수학 공부에 수학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희는 방송뿐만이 아니고요. 유튜브 YTN 사이언스 채널에 오셔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뿅뿅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유익한 시간 만들어주신 김세식 선생님, 김누리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필근 씨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유익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